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룡입니다. 1월 12일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맞는 부동산 노포 시간 돌아왔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요즘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규제 완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태클을 걸고 들어가죠. 그렇다고 너무 호들갑 떨지는 마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뭐가 달라지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7월 6월 이때부터 규제 완화가 조금씩 시작되어 오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면 연말쯤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규제 완화의 속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1월 3일 날 서울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서울의 규제 지역 해제가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다 풀리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피부로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장 때는 무언가가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이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장에서는 시장의 움직임은 직전에 보셨던 상승장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직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투자 방법, 그런 어떤 개념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군 똘똘이님께서 뼈만 골라 때리는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은 제가 상승장 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자, 그런데 아마 이런 장이 오고 난 다음에는 제가 왜 그 당시에 무조건 오른다라든지 어디가 괜찮다라든지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는 시장 자체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장군 똘똘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거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뼈를 때리는 말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파란만장TV님께서 이런 표현도 올려주셨네요. 오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됐어요.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급매물 어느 정도 소화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더 급매물이 줄어들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은 그래서 부동산이 오른다가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지난 몇 주간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움직임은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됐다. 특례보금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의 직전의 상황이 무엇이었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전의 직전의 상황이 낙폭이 엄청났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떨어졌다. 심한 지역은 뭐 50% 가까운 정도가 떨어진 곳이 이때더라.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포감에 빠져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은 집값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거나 폭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 연장이 됐으니까 팔려고 급하게 내놓으려고 했던 매물들이 사라지면서 급매물로 내놓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더 떨어뜨려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겠구나 아니면 사라지겠구나.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4% 받아서 DSR 적용받지 않는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하방이 더욱 단단하게 다져지겠구나.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신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방이 다져지면서 급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공포감과 두려움은 사라지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가까운 인과관계라는 거죠. 이 가까운 인과관계를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파란만장TV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이런 것들이 또 비슷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뭔가 나온다 이랬을 때는 여기에서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변동됐던 시장의 그 관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는 움직인다, 상승한다 라고 하는 과정은 시장이 조정받거나 침체장 때는 언제든지 움직임의 폭의 속도가 천천히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단계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자, 기사를 한번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일 규제 완화 이후 시장 분위기는 기사들 몇 개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못이 뽑히자 초급매가 사라지고요. 분양도 미룬다. 다시 말하면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매물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 중에서도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참에 물건들이 매물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급하게 내놨던 매물들은 사라지게 되고, 자, 그러면서 지금 분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아난다면 분양 일정 다시 조정해가지고 조금 분위기 좋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현상도 발생하겠죠. 즉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난 6개월 동안 뭘 해도 움직일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과 정부 대책이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온기를 보이게 되거나 바뀌게 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막 조급함을 보이셨던 분들한테 괜찮다, 천천히 하시라, 천천히 하셔도 된다. 어차피 시간은 예전과 다르게 조급하게 집값 오르고 이런 거 없으니까 천천히 움직이게 될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이어나가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대금 대출 나온다고요? 둔촌주공 계약 상담 폭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둔촌주공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그 부동산 노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선방한 거다. 뉴스 기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나왔지만 저는 선방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 장에 굉장히 안 좋았던 반포의 자이라든지 반포의 레미안 퍼스트지의 경쟁률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허그 대출, 그 PF 대출 상환과 관련돼서 이것을 차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 부동산 시장 끝났구나. 그렇게 되면 다른 부동산 시장, 그 분양 시장 역시 PF 대출이 제대로 차환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사실상 굉장히 큰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문 기사에 저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번 1월 3일 날 규제 완화책은 둔촌주공 살리기다 라는 제목을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둔촌주공 살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시세머린 표현이지만 사실상 알고 보게 되면은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것이 문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느 정도 계약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장위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기타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 계약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었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 시장의 분위기는 역대급 하락이 멈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서 또 역대급 하락이 나왔다, 멈췄다라는 얘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급하게 또 호들갑을 떠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인다 라는 표현을 드렸던 것처럼 역대급 하락이 멈췄다라고 해서 역대급 반등세가 나타난다 이런 개념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조급해지는 마음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8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 저는 지금 6개월 정도 전 대출 규제라든지 기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8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반등을 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죠.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유튜브에 글을 올리거나 했을 때 제일 많이 빈정되는 소리를 들었던 부분이 바로 유사 하락장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물론 벌써부터 제가 이 말을 언급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시 하락의 분위기가 여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유사 하락장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기초적인 체력이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금리 충격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하락한 모습이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어저께인가요?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약 한 30년에서 40년 동안 이런 식의 급락장은 딱 2번밖에 없었다. 그리고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실제로 이 정도까지 떨어졌던 그 시점은 98년, 97년 외환위기 때와 바로 지금이다. 자, 이런 상황이 도대체 왜 나타났느냐?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 가지고 무조건 역대급의 이런 하락의 분위기를 가지고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사 하락장이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 결국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고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싫어하는 정부 역시도 대책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기술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돌아가는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역사, 그다음에 투자 시장에서의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같이 움직임이 더디게 움직이는 시장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가 정말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슬슬 집 보러 다녀볼까? 대모 뽑히자 매수문이 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좀 전에 위에서 본 기사를 보게 되면 역대급 하락 멈췄다, 반등했다, 매수문이 늘었다. 또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시장의 분위기 또는 이 시장에서 오래 있지 않았던 분들은 또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너무 급하게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반등을 하거나 돌아서거나 이런 상황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가장 크게 말씀을 드렸던 게 분양권이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그거와 연관돼서 분양권 부분이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특히 입주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 것인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장에는요, 몽땅 다 오르기 때문에 투자자거나 실수요자거나,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빠른 움직임을 뒤쫓아서 실수요자도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요, 투자자들은 지금 그런가 하면서 임장을 다니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왜? 직전에 엄청난 하락장 또는 침체장 또는 조정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공포감을 이제 처음 느껴봤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들어갔을 때 그 물건을 사고요. 그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실수요자가 이 물건을 받아주는 행태가 나타나야 되는 게 흔히 말하는 상승의 움직임과 굴레인데, 이 굴레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특례보금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나타난 분위기를 한번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얘기에서는 조금 배제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방의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조금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위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공통점은,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곳들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썩거리는 곳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들이 좀 바빠지는 곳들을 보게 되면, 일단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지역 대장 아파트들 쪽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왜? 움직임이 시작되면,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장 아파트가 움직인다라는 이제 체득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각종 규제 완화들로 쌓여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고, 그 다음에 조정 지역들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일단 입주권 같은 경우가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투기 과열지고, 그 다음에 조정 지역 해제로 인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안전진단 완화와 같은 재건축. 자, 그래서 이 지역들 위주로 움직이는데, 이 지역들 중에서도 낙폭 과대 지역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한 게 노도강이었죠. 그럼 노도강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하면은 상계주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직 해제가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관심을 보인다. 즉,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는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지역 대장, 그 다음에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 물론 분양권도 요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낙폭 과대 지역. 자,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실수요자냐, 투자자냐? 주로 투자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이분들이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일단 9억이죠. 9억이라고 하는 부분. 9억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격대에서 낙폭과대, 지역, 대장, 그다음에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 자,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이 100%는 아니라는 거 제가 맨날 강조를 하죠. 하지만 저는 인과관계로 자꾸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긍진이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교를 할 때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직전에 우리는 2점 몇 % 금리를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4% 금리 얘기를 하게 되면 아쉽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금리들 보통 좀 싼 경우는 5%, 그렇지 않으면 7% 정도에서 운영되고 있죠. 8%라고 가끔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금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적용받기 어렵고 그러면은 어쨌든 금리가 쌉니다. 자, 금리가 싼데 이 금리를 가지고 뭐 평생 갈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요, 대환대출 같은 걸로 또 뭔가 바꿀 수 있고 그 부분은 지금은 아니지만 금리가 인하된다든지 이런 상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 자체가 정책성, 그다음에 한시적 상품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없어질 상품입니다. 없어질 상품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그 시점에 맞는 상품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배제할 수 없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굉장히 싼 금리로 받았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또 한 번 대출 갈아타기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상품 아니냐. 그 좋은 상품을 유지하다가 또 시장이 바뀌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바뀐 시장에 맞춰서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지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지역은요? 강남 지역은 해제가 안 됐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강남 지역이 해제가 안 됐으니까 강남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모르거나 궁금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강남이 움직임이 시작되거나 강남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규제가 유지된 강남 지역의 분위기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금매도 안 산다. 호가 7개월 새 10억 뚝. 요즘 기사랑 좀 다른데 근데 실제로 이번 주에 나온 기사예요. 서초구 금매도 안 산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강남구 서초구 쪽에 들어오고 싶어도 일반인들이 살 수가 없는 아직도 규제 지역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흔히 말하는 달아오르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떨어졌던 가격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가격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기사로 보여지는데요. 밑에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규제 풀리겠지. 매물 거두는 강남 집주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남 집주인들이 왜 매물을 거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동네는 풀리지 않은 건 맞는데 일단은 풀림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이 풀리면서 하방을 받쳐주고 있죠. 하방을 받쳐주고 있으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지고요.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다시 금매가 사라지면서 상방으로 조금 이동하거나 받쳐주는 모습이 유지가 된다면 그 위에 있는 상급지인 강남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주인들도 지금 매물을 회수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장을 다음번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그 2주택까지는 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죠.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강남의 집주인분들이 나름대로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분양 미뤄온 강남 단지들 꿈틀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얼마 전까지는 되게 웃긴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남의 입주 물량이 터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매물을 거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남에 분양을 하려고 있는 재건축 이쪽에 관련돼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부분, 지금 분위기가 조금 살아났을 때 무언가 제때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작년 서울 단지별 매매량 송파 헬리오시티 67건으로 1위다. 전체적인 총량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거래 건수로 보게 되면은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헬리오시티가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어떤 달 같은 경우는 13건이 한꺼번에 거래가 됐다.
결국 바꿔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던,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낙폭 과대단지. 자, 낙폭 과대단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강남 쪽, 강남권, 강남 3구 쪽에 해당되는 이 지역의 분위기는요.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달아오르거나 주변이 조금 따뜻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뭐 아주 급한 분들은 아니고서는 새로운 준비를 하거나 본인들의 떨어진 가격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현재 팽배해져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상급지로 이동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거나 또는 이동한다면 그렇게 되면 또 강남의 분위기가 움직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 아직도 좋지 않은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두지 말자. 그래서 떨어질 거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시장은 계속 관심 속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혹시 모를 리스크, 그 리스크가 어떤 것들을 신문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이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살아나지 않는 매수세, 재건축 시장 침체 지속,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문기사는 직전의 상황을 또는 그동안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건축 시장의 침체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건 아직 재건축 시장까지 좀 건드리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아직 없다. 즉, 아직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호들갑을 떨지 말고 천천히 주변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올해 27만여 가구 분양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장 한파에 공급이 감소됐다. 즉 올해 27만 가구, 보통 연간 분양하는 가구들을 평균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보통 30만 가구 정도가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전에 가장 부족했을 때는 40만 가구까지도 분양을 했었지만 30만 가구를 적정선이라고 봤었을 때 지금 한 27만여 가구가 분양을 한다라고 하니까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규제를 완화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PF 대출 부분이 지금 둔촌주공을 필두로 해서 조금 살려준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PF 대출, 은행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개발 사업에서 지금 발 빼는 시행사들 좀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시장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이런 기사가 좀 빠져줘야만이 하방이 완벽하게 다져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기사가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이것들도 길게 보면 호재 기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지금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왔죠. 자, 그다음에 개발 사업의 발빼니까 공급은 더욱 줄어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3, 4년 후에 공급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랬을 때는 또다시 시장이 공급이 줄어드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전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남아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또 한번 다음번의 움직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단기적인 부분이고 그 이후 시장에선 또다시 부족으로 인한 다시 한 번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있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미분양 날라 원가 압박에도 분양가 못 올리는 건설사들이라는 기사들이 나오죠. 자,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분양 지수가 6만 가구를 돌파를 했습니다.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위험 지수가 6만 2천 가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6만 2천 가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6만 가구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들을 굉장히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LH가 매입 임대를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가 벌써 LH에서 구입을 하는 그런 대상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미분양이 날까 원가 압박에도 분양가를 못 올리는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물건들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 가격이 쌀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분양가를 했는데 지금은 미분양 나면 나한테도 손해니까 가격을 주변 시세 대비해서 조금 낮게 분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일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제가 우리 썸네일 제목에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꿔 말하면 그건 이거죠. 이번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또는 집을 구입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결국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 이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고분양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분위기가 지금 현재 전부 다 싼 아파트를 찾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가 싸게 분양을 하느냐, 어차피 분양가 못 올리는 건설사들의 딜레마를 이용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급증해서 LH 매입 임대 확대를 검토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 그래서 함부로 분양권 투자가 좋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고분양가 절대 가지 마시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들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보게 되면은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LH가 매입 임대를 확대해서 이것들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침체기를 잘 넘어가게 되면은요. 시장의 침체기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LH에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시장이 조금 살아났을 때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은 그 시점에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전략을 펼치시면 되냐면 상승장이 도래를 했을 때 LH에서 매입했던 입지가 좋고 또 나름대로 지금 싸게 다시 여러분들한테 매각하는 그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주택으로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래 전략으로 또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LH 매입 임대를 확대하는 것들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들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매각할 거다. 실제로 여러분들 2015, 6, 7, 8 아마 요때쯤에 LH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 매입했던 주택들을 매각하면서 아마 그게 공매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현상들이 있었던 거 아마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막 규제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중요한 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가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가격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가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중하고 있는 이 가격 상황을 한번 신문 기사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번 신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풀렸는데 서울 경기는 기대감이 있고요. 같은 비규제 지방은 위기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가장 많이 떨어진 곳,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곳들이 서울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움직임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입지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규제를 풀었는데도 보면은 1월 3일 대책 이후에 수도권 분양이 흥행 참패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자, 근데 맨 밑에 보게 되면 평촌에 있는 센텀 퍼스티지 같은 경우가 1순위 마감이 실패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곳이 아마 안양 덕현지구인가요? 덕현지구를 아마 그 재개발을 해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세턴 퍼스트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가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감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분양이 나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그 이후에도 지방 같은 경우 지금 지방 같은 경우 위기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도 창원의 롯데캐슬 포레스트 27,000명 정도가 몰렸다. 결국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결국 가격 경쟁력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규제가 완화가 됐다. 그래서 해서 몰려가겠다.
또는 반등하면은 내가 집을 사야 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집을 사게 된다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가격 경쟁력은요. 일반 아파트가든 분양권이든 새로 분양한 아파트를 보게 되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최소한 같거나 그 이하인 물건들이 입지가 괜찮으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분양가가 낮은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야 될 게 입주권 같은 경우에.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 완화로 재건축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양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입주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양권과 입주권. 자, 그런데 분양권 중에서 괜찮은 물건들은 피가 붙을 가능성이 있겠죠. 전매 제한 1년밖에 안 되는 물건들이 많아졌으니까 1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둔촌주공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뭐 피가 생겨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겠죠. 불법이지만. 자, 그렇다면 자, 재개발의 입주권은 지금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래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일 때 분양 시점을 최대한 빨리 땡기고 싶은 게 아마 조합원들이거나 시행사들이거나 아마 이럴 거예요. 건설사들이나. 자, 그렇다면 아마도 그러니까 재개발 입주권이 올 한 해 빠른 시간에 분양하는 것들, 일반 분양하는 것들은 곧 있으면 또다시 분양권으로 또 나타나는 것들이 있겠죠. 자, 전매 제한이 1년밖에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역, 입지는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전에 고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던 물건들,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던 물건들 중에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분양권이 등장하게 될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은 분양권의 피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가격대가 적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서울 수도권 지역 내에서는 첫 번째 입주권으로 보게 되게 되면 분양이 얼마 안 남은 물건들의 낙폭 과대, 입지가 괜찮으면서 낙폭 과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경우 집값이 뭐 좀 반등하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충분히 견디거나 내가 실거주로 충분히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난번에는 분양권 투자 위주로 얘기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가해서 입주권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또 입주권 부분도 이왕이면 오래 분양하는 물건들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해가 아니라 분양 시기가 굉장히 빠른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 물건들도 역시 분양가를 좀 더 아마 높게 책정하는 쉽게 하지 못하겠죠.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런 상황에서 분양권의 주변 시세 대비해서 괜찮다? 그럼 분양권에도 피가 붙을 수 있다? 당연히 입주권에도 충분히 피가 붙을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이 아마 저는 올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1차적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규제 완화책으로 봤었을 때의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다. 첫 번째,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기존에 보여졌던 모습, 낙폭 과대. 이쪽 두 군데로 일단 움직임이 가장 큰 흐름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 역시도 규제 대책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떠들지 못하고 한 번쯤 생각하고 다음 날도 생각하고 일주일도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뭐 계속 나오는 대책을 보면서 이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 조심해야 될 과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기사를 가지고 실제로 가져와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보고 제가 호들갑을 떨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딱 크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라. 옛날에 문제가 있었던 그 사실이 있었으니까 기억해라. 이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한 가지를 더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호들갑을 떨잖아요. 너무 빠르게 뭐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정부가 다시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21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여기에 대비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자, 그랬을 때는 다음번에 호들갑을 떨거나 또는 분위기가 생각보다 달아오르거나 특례보금자리가 잘 팔려서 분위기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규제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게 실제로 예전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지금 요즘 분위기처럼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면서 당시 경기 부양을 하고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었죠. 자, 그렇게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움찔움찔 하던 사람들이 그때 진짜 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강남의 집값이 움직였죠. 여기 보면 꿈틀. 자, 그러다니까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그때도 강남 3구는 그 당시 기준으로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조정적 해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이거 뭐지? 라는 상황이 2009년 1월 달에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몰려들고 분위기가 그래 거봐 다시 오르잖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때 부동산이 꿈틀대는데 여기 보게 되면 고가와 대형 중심이라는 기사 제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대세는 강남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 다음에 대형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직전의 관점으로 여전히 또 다시 고가와 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직전의 관심을 그대로 이용해서 움직이려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월 달쯤에 강북의 급매물이 소진됐다는 기사가 나오죠. 자, 그렇게 되면서 강남부터 움직임이 시작되고 강북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2009년 4월,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하면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달아오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정부가 바로 호들갑을 떨었던 또는 굉장히 빨리 움직였던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2009년 7월 달에 수도권의 전 지역 주택대출, 즉 LTV를 조정을 하죠. 다시 LTV를 조정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이 움직임이 한번 불이 붙으면 잘 안 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또 실수요자들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는 주택대출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로서 가장 센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까지 가장 움직임이 셌던 서울 수도권 전역 중에서도 그 전까지는 수도권까지 하지 않았는데 수도권 전역까지 9월 4일 날 DTI 규제를 전역으로 확대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발 좀 호들갑 떨지 말라라고 이제는 얘기하고 싶어요. 반등은 반등인데 아직 반등이라고 해봤자 아직 분위기 제대로 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강남 일부 지역, 그 다음에 뭐 상계동 같은 지역, 그 다음에 낙폭 과대 지역 이렇게 질의응답, 전화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을 뿐 아직 그 중간에 껴있는 뭐 성동이라든지 광진이라든지 마포라든지 또는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덜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막 분위기가 막 옆에서 단톡방에서 뭐 이런다 저런다 해서 막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쯤 됐을 때 여러분들 또 규제를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움직임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 좀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좀 좋다. 지난장에도 이렇게 규제 완화가 2008년 11월에 하고 난 다음에 2009년 7월 달, 9월 달이니까 1년도 되지 않아서 바로 규제로 전환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과거 역사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떤 걸 투자를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투자처를 찾기보다는 가격이 싼 것만 찾아도 제일 좋은 시장이 돼야 돼요. 어차피 지금은 미분양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오고 있죠.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양측의 딜레마가 껴져 있을 때 그렇다면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게 되면 이 올라가 버린 분양가는 그대로 주변 시세로 딱 정착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그 기준에서 싼 가격대, 낙폭 과대 이런 것들로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조금 받아봐야 되겠죠. 자, 윌슨 킴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중은행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좀 내려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특례보금자리론과 상관없이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부동산 노포 방송 계속 들으셨던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연말쯤 연초쯤에 금융기관들 은행권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기사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지급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곧바로 이것들을 가지고 여론몰이가 일어나면서 아마 압박 같은 것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아마 제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분들 아마 여러 번 들으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신문을 찾아보시면 바로 요 며칠 사이에 그 기사가 나오죠. 즉 바꿔 말하면 금융기관들이 성과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아마 금리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요즘 분위기도 안 좋은데 금리 올리지 마라고 하는 약간 정책적인 약간 관치라고 보통 표현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금리,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약간 좀 압박이 있죠. 그러니까 내려가고요. 물론 압박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속속들이 그런 사정은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낮추는 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어쨌든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내일인가 아마 금리와 관련된 얘기가 또 이제 시장에 또 나오게 될 텐데 아마 금리 인상이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0.25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가 지금 나온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자, 그리고 0.75에서 0.5, 그다음에 이제 0.2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기준금리가 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상금리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례 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적인 메커니즘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금리가 내려가는 건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기준금리는 제가 빠르면 올 하반기라고 예상을 합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금리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가려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은 있는데 방향성은 이제는 금리가 내려간다. 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라고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어저께 저희 부지런 TV에서 올라갔던 홍준옥 박사님과 또는 이제 며칠 전에 올라갔던 홍준옥 박사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홍준옥 박사님도 뭐 30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도 역시 저와 비슷하게 내려갈 거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온다는 거는 좀 당연하게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박세정님인가 다시 상승장이 와도 6억 천장이 생길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6억 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한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천장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이때에 고가주택 기준이 6억이었었고 최근에는 9억이었었죠. 그러다 그 부분이 이제 9억대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 천장도 점점 상방에 올라가게 되어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치수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정해놨던 뭐 6억이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100% 맞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규제가 아니라 가격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더모님이 올려준 내용 한번 볼게요. 최근 갈아타기를 알아보면서 상계 1구역의 피가 꽤 꽈진 것을 봤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아서 그렇죠. 최근 분양가를 높게 낸 단지들 또한 피치 못하게 책정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했었는데 여러 여건상 분양가가 낮아지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비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양극화일 겁니다. 양극화. 정비사업이 고전을 멸치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퉁쳐서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비사업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난장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장 같은 경우도 서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참 입주가 많이 됐던 뭐 마포 지역, 마레프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고전은 면치가 못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는 사실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 잘 안 되고 또는 사업비가 늘어나고 자, 그러니까 분양가는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낮게 책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비용들이 또 올라가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사업 진행 절차가 굉장히 느려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재개발의 숙명입니다. 재개발의 원래 숙명이에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면치 못한다. 그래서 면치 못할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가 아니라 원래 면치 못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특히나 그중에서 초기 재개발이 가장 위험성이 높다. 그나마 진척도가 빨라진 것은 진행이라도 된다. 울며 겨자 먹기라도. 근데 초기 재개발은 아예 진행 절차가 멈춰버린다. 그래서 언제 정비지역으로 지정되냐는커녕 그냥 원래 빌라로 돌아가 버린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멍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합 그 상계구역의 피가 꽤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마레포 같은 경우도 그때 피가 많이 떨어졌었고 누군가는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진행 절차가 굉장히 입주까지 다가와 있는 물건들이 있죠.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싸게 살 거냐에 대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정비 사업을 고전히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제가 볼 땐 투자자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져 있는 곳, 그래서 빠른 시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곳, 그런데 그 시점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정말 많이 떨어진 곳, 조합원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그런 물건들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곳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BSY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월세 살고 있는 수지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5월에 사입자분이 나가기로 하셔서 특례보금자리로는 겨우 충당될 것 같은데요. 새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재작년에 전세를 4억 8천에 맞췄는데 지금 전세가는 3억에서 3억 5천까지 떨어졌네요. 올 한 해 수도권 전세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 두 가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수도권의 그 전세 가격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맞힐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크게 두 개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월세 가격의 상승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자, 월세 가격의 상승과 금리 인하가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월세를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없어서 하겠지만 전세를 사는 것보다 월세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예전에는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월세 사는 것으로 지금 이전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이 월세 가격은 어쨌든 정말 오르지 않은 월세 가격들이 이번에 오름으로 인해서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 역시 월세를 이참에 올려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해져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큰 방향에 있어서 금리 인하, 빠르면 올 하반기 정도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조차도 지금 정부의 각종 그 어떤 그 관리로 인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러면 결국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지만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해서 이게 더 유리하다고 해서 전세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사라지게 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전세가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자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 저는 올 하반기부터 조금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입자분이 5월 달에 나간다라고 하시니 조금 그 힘듦은 벗어내셔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올 한 해 수도권 전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올 하반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은 역시 상반기에 그 지금 말씀드린 인과관계, 여기 월세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 부분이 얼마나 구체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좀 땡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밑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요. 자, 최화랑님 이번에 둔촌주공 5구 타입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입주 시 60% 대출 생각하고 있는데 고정지출 빼고 많이 아끼고 모으면 월저축 가능이 400 정도인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이 안 서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판단이 안 서요는 거를 저한테 의존하실 수는 없겠죠.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향후 둔촌주공의 가치요 올라갑니다. 그거는 변함없어요. 저는 둔촌주공을 제 옛날에 과거 사례를 많이 비교하죠. 과거 사례로 비교했을 때 딱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잠실의 엘리트레가 보입니다. S 리센츠 같은 경우가 바로 똑같았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좋은 곳인데 누가 보더라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본질은 나중에 원론적인 것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둔촌주공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이고요. 더구나 뭐 3구도 아니고 5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감당할 수 없음에도 했다고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감당할 각오를 가고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어떤 분께서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네요. 부모님 68세 노인입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둔촌주공 4구 자 부분 되니까 얘기를 하셨는데 68세가 되셨으니 아마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내가 직접적 관심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트레, 잠실, 주공 1, 2단지 이쪽 과거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때도 입주한 시점이 2009년이죠. 2008년, 9년 이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분위기 최악이었던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량들 터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불황기니까 그랬죠. 근데 불황기는 그것들을 지나치게 되면은 충분히 높은 가격, 좋은 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지금 9억이 상당되니까 불황기라 판단이 안 선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장에는 고가주택 기준이 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장에는 6억에서 9억으로 올라왔죠. 근데 9억보다 더 높은 가격의 집값들이 더 많죠. 그쵸? 더 많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미 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는 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결정을 하신 분이라면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팔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도균님, 장위 자이 레지던트를 분양받아 고민입니다. 왜 다들 분양받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시나요? 분양받기 전에 고민을 하셨어야죠. 자, 분양받고 난 다음에 고민했잖아요. 자, 장위 25편 7억 5천인데 주변 시세가 8억입니다. 계약되나요? 싸네요? 싸네. 자, 이거는 내가 장위를 받았기 때문에 장위를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변에 살고 있는, 장위동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억이, 주변 시세가 8억이죠. 그분들이 7억 5천 내지 7억에 팔 수 있을까요? 진짜 폭락장이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8억 아니면 그 이상을 팔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가격대의 25평인 장위 아파트를 7억 5천에 분양받은 나는 과연 7억에 파실 거예요? 7억 5천에 파실 건가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내 집은 새 집이니까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본능이고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기라서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는 맞다. 그리고 잠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내가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고민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주변보다 싸게 사는 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규제 완화의 효과는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싸게 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어렵게 완벽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투자는 심플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둔천주공 얘기했고요. 그쵸? 그런 지역들이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지금부터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기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도 그 판단에 있어서 다음 주 부동산 노포 시간에 그때는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으로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때 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